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봤자 장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편밖에 없지만 빅토르 에리시의 영화 중에서 딱 한 편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오늘 보신 남쪽을 보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아나의 얘기는 너무 어려서 모든 것이 설명 안 되거나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데 반해서 이거는 사실 일정한 성장의 시간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화인 동시에 여전히 남겨진 또 남쪽이라고 하는 미지로 향해서 가고 있는 소녀의 여정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프랑코 독재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이때 시기는 뭐 대부분 독재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숨어 지내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감춘 채 살아가야 됐고 그것은 스스로 되게 피폐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영혼, 이건 뭐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집안으로부터 도망쳐서 결국에는 집안으로 영원히 가지 못한 채 고향을 상실당한 자, 고향을 버려야 되는 어떤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이 스페인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프랑코 나쁜 새끼야 이렇게 호출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어떤 이미지와 상징으로 영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새롭게 이어갈 이제 다른 세대인 거죠. 사실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땐 더 이상 이제 프랑코가 힘을 발휘하던 시대는 아닌데 그런 시대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소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 물론 영화의 배경은 1957년도에서 프랑코가 한창이던 시기지만 만들어진 제작된 시기는 1980년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기와 변화의 어떤 미묘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어떤 시기 때의 빅토르 에리시의 대표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빅토르 에리시의 한국에서는 이제 M&M에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고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라는 2023년도 영화가 한 1년 전쯤 개봉한 이후에 데뷔작이었던 벌집의 정령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그에 이어서 거의 딱 10년 뒤에 만들어진 영화가 남쪽인데 제목을 상상에 대한 부분으로 좀 크게 가져왔는데 샤르트르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딱 영화의 시작 지점이 어떤 지점이죠? 뒤에 아버지가 죽은 장면과 연결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가 회상 구조예요. 사실은. 그걸 이해하셔야지 이 영화가 저 상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 들어와서 영화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는 장면부터 이제 그 다음에 시작되잖아요. 배 위에다 이렇게 추 돌리면서 아 딸일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영성체를 하는 보통 한 7살에서 9살 정도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때쯤에 영성체를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캐톨릭에서는 보통 인간이 됐다라고 하고 이제 영성체를 주게 마련이에요. 그 나이 때 한 8살쯤으로 영화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어느덧 딸아닌 남자애도 있는 사춘기 소녀 때까지의 이야기를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절을 상상하는 거예요. 언제 이후 아버지의 죽음이 일어났던 그날 이후부터. 그게 이 영화의 구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지 영화를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본다는 게 그냥 그런 얘기구나. 아버지 딸 얘기구나. 아버지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가 이미지들을 배열하고 구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죽은 아버지를 아버지의 연인. 여기서 보면 이제 이리네라고 하는 여배우 를 잠깐 활동했던 인물로 짐작되는 인물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온 곳인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리네한테 편지를 받은 다음부터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라지고 아버지가 기차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게 집이에요? 어디예요? 집일까요? 아니겠죠. 기차역에 있는 어떤 여관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관 사람들이 깨워준 거예요. 근데 못 일어나요. 그 얘기인즉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못 간다는 거예요. 집이 아니죠.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근데 남쪽으로 못 가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마음과 가야 된다는 마음, 이리네의 상황에 대한 궁금함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갈까 말까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못 가고 맨 마지막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결국 아버지가 자살한 얘기인 거죠. 이게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보신 영화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본다는 걸 너무나 무심하게 하는 시대에 동시에 살고 있어요. 일단 상상력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
부재를 향한 것, 없는 것에 대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아까 회상 구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버지의 이미 죽음을 전제로 해서 아버지를 상상하는 얘기인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초반에 보면 이렇게 추 돌릴 때 아버지가 딸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떠올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실제인지 아닌지 난 몰라. 상상한 것일 뿐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애초부터 상상적인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영화인 거예요. 우리는 부재라는 것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되게 부자연스럽거나 부자유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샤르트르적 개념에서는 오히려 부재한다는 것이 훨씬 인간의 자유성, 무라는 것, 사실 이제 나중에 존재와 무라는 샤르트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없다는 것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이다라고 저 상상력 개념을 연결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재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상상력이라는 것은 형성되고 그 안에서 뭐 아날로곤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미 봤던 것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것을 부재하는 대상을 어떻게 떠올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영화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물건이 남겨지죠. 어떤 거죠? 추. 영화 시작도 추로 시작하잖아요. 내 침대 머리맡에 아버지가 그 추를 두고 갔다. 그 추가 이퀄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쓴 글에도 원래는 남쪽이라는 영화인데 사실은 영화에서 펼쳐지는 곳은 어디죠? 북쪽이죠. 스페인 북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남쪽에서 아버지가 왔어요. 원래는 북쪽 이야기야 남쪽 이야기를 같이 다 영화로 하나를 다 통해서 스페인 전체를 그리려고 했었어요. 1950년대 때 스페인. 그랬는데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남쪽을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미완의 작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하필이면 왜 남쪽이라고 제목을 줬을까? 바로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이 소녀가 가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시나리오는 남아있어요. 시나리오에선 에스트레아가 남쪽으로 가잖아요. 영화 맨 마지막에서 나는 이제 드디어 남쪽으로 간다라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가게 되면서 거기서 그 추를 들고 가요. 그 추라는 것이 이런 대리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얽매이지 않고 사르트르적 개념에서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상상력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조금 부재하는 것을 지금 눈앞에 떠올리게 하는 의식. 이 영화 그렇죠. 부재하는 아버지를 에스트레아가 어떤 방식으로 떠올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극장 앞에서 아버지 오토바이가 있네? 뭐지? 거기서 이레네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카페에서 편지 쓰는 것, 그때는 뭔지 못 이해했지만 또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과 뒤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녀의 상상과 현실이 점점 침입하는 거죠. 큰다는 건 뭡니까? 성장한다는 건. 더 이상 상상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진짜가 무엇인지, 이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트레아가 아버지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쪽으로 가야 되죠. 저를 쳐다보시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가 상상의 영역으로만 존재하던 그것을 넘어서서. 이 영화 전체를 하나의 어떤 상황으로 설명드리면 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밀라그로스가 아빠의 엄마와 함께, 뭐 할머니겠죠? 입장에서는 할머니와 함께 왔을 때 같이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면서 밀라그로스가 흔히 볼 수 있는 되게 말이 많고 좋은 할머니죠. 네, 저는 할머니들을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쉽게 이 가족 관계들을 설명해 주죠. 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런 사이일까라고 했을 때, 전쟁 전에는, 다시 말해서 이때 전쟁은 무슨 전쟁을 얘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1937년도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내전 전에는 할아버지가 나쁜 놈이었고, 그리고 민주주의 세력인 공화당 세력인 아빠가 좋은 편이었어. 근데 전쟁에서 프랑코가 승리를 하게 되자, 우리가 194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흔히들 생각하는 게 히틀러만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보다 더 그것을 선취했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은 프랑코예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것도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지만 해밍웨이는 다 알지만 해밍웨이는 읽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프랑코가 승리하자 반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할아버지는 천사가 됐고, 왜냐하면 프랑코 편이니까 할아버지는, 그리고 아빠는 악마가 됐지. 짐작키로는 남쪽에서 할아버지는 꽤나 부르주아 집안인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표식이 영화 속에 있었어요. 어떤 거로 알 수 있을까요? 두 할머니가 올라왔을 때
딱 내리자마자 하녀한테 딱 시키는 걸 보면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서 집에 하인들이 꽤나 많구나라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지죠. 영화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의 실적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어떤 대사나 이런 걸 유심히 보겠지만 영화에서는 말과 더불어서 어떤 행위, 어떤 액션들이 사실은 이 사람의 계급, 정체성, 신분, 어떤 지식의 능력 정도들을 다 가리키게 되죠. 그런 것들이 되게 단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정치적인 어떤 격변의 시대 때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자꾸 바뀌는 얘기, 한국도 있었죠. 저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쓰여졌고 한국 20세기의 문학에 되게 중요한 토대가 됐거든요. 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유능길의 장마라든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수많은 그 전후의 소설들, 이전에는 가족이었지만 북한이 내려왔고 그래서 때로는 북한이 공산당이 딱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그때까지는 농노이자 노예였던 애들이 갑자기 지배자가 돼서 다 지주들 다 때려잡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역사가 바뀌면 또 다시 바뀌고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께서 이미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안 봤다고 하셔도 뭐 태극기 휘날리며 포함해서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계속 봤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저런 이데올로기적 변화는 사실은 저희도 20세기 때 거의 한 10년 차인데 저희도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죠. 물론 저도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문학 작품이나 되게 주요한 영화로 많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이 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화국 시절에는,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아빠가 좋은 놈, 할아버지가 나쁜 놈이었어. 하지만 프랑코가 이기게 되니까 프랑코 독재가 시작되고 할아버지가 좋은 놈이 됐고 아빠가 악마가 돼서 할아버지가 싸우다가 결국엔 갇히기도 했고, 그쵸? 할아버지가 가뒀죠? 그런 얘기도 하죠. 결국 가뒀고 나중에는 도망쳐서 북쪽으로 가서 조용히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정체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아내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교사였는데 약간의 어떤 그런 저항적 활동이나 혁명적 활동을 한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떠돌다가 이 지역에 저렇게 살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거죠. 에스트레아가 깨어났는데 밖에서는 아니요, 남편이 거기서 밤새는지 알고 싶어서요. 병원에 전화를 하고 걱정하는 것들, 그리고 베개 아래에서 저 추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되게 중요하게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꽤나 영화적인 설정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특히나 열심히 보여줬던 것들 중에 하나는 부인 에스트레아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이때의 밝기, 그리고 1957년 가을, 그리고 이렇게 점점 빛들이 어두워지는 식으로 영화가 전개돼서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있는 쪽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빛과 어둠 중에 어둠이 있죠. 아버지는 영성치 때도 어둠 속에서 이렇게 쓱 나타나고, 기억나시죠? 주로 바라보는 쪽은 빛이 오는 쪽인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신비롭고 뭔가 비밀스럽고, 더 나쁘게 말하면 음침하고, 아까 얘기했던 의혹의 그림자. 도대체 아버지의 실체는 무엇일까? 영화를 다 봐도 사실 명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려져 있는 부분들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침체만 채 결국 자살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 영화가 여러분께 딱 던져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1957년도, 이때는 1939년도에 그 프랑코가 스페인 내전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한 18년쯤 지났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 18년쯤 되니까 보통 이런 독재가 오래 가면은 안 좋아지죠. 70년대까지도 계속 가요. 70년대 후반까지도. 진짜 오래간 독재 국가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렇게 이제 다락방에서 뭐 하나? 그러다가 공을 떨어뜨리게 되고, 사실은 뭐 공을 떨어뜨려서 엄마한테 혼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장면에서도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빠가 있는 곳은 어둠 속에 있는 저 곳들인데 반해서 이렇게 에스트레아가 공을 떨어뜨려서 다시 주로 내려가야 되는 곳은 빛이 있는 공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의 대비들이 한 씬 안에서 되게 대조적으로 마치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되게 확연하게 많이 쓴 장면들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를 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뭐냐면 아빠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왜 있는 거야? 라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럼 뭐 배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럼 원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도 있어? 그러니까 아마 있겠지라고 해서 컷이 넘어가면 이렇게 아빠가 그 능력을 가르쳐 주는데 아마 에스트레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래서 추가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참는, 그래서 아빠의 힘을 열망하는 소녀. 어린 소녀일 때는 그렇죠.
아버지와 딸이 되게 친하죠. 이제 크면서 싸우게 되죠. 당연히 모든 엄마와 아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이게 되게 검은 화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페인의 회화적 전통 중에는 블랙 페인트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전통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까요? 블랙 페인트. 말 그대로 검은 회화인데 우피치 미술관에서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스페인만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곳이 어디냐면 마드리드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에요. 여기에 있는 가장 유명한 그림은 뭐냐면 이 그림 뭘까요? 피카소의 가장 유명한 그림. 네, 게르니카예요. 맞아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게르니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이것도 거의 10년 전에 갔던 것이어서 지금도 그렇게 큐레이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드리드에 있는 더 유명한 미술관은 프라도 미술관이에요. 거기에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포함해가지고 더 유명한 그림들이 더 많이 있고 제일 큰 미술관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국립미술관에서 세계 최고 넘버원을 굳이 하나 꼽자면 저는 프라도를 꼽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림 보는 게 제일 다양하고 재밌어요. 파리에 있는 오르세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으로 더 깊고 많고 더 좋다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어쨌든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인데 여기서 보면 그 앞에 영화들과 같이 연결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면 19세기에 유명한 그 스페인 화가인 고야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심지어 여기서 국립영화제는 우리식으로 청룡영화제, 아카데미 같은 그런 영화제는 고야 영화제예요. 근데 이 고야의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블랙 페인팅이에요. 이거는 사트로스 그림이에요. 자신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그리스 스타일로는 크로노스 얘기하는 그 신화. 자식들을 잡아먹어서 나중에 제우스가 안 잡아먹었다가 아버지 배에 갈라가지고 다 복수했다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이건 군주의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뿐만 아니라 사실 고야의 많은 그림들이 이 시기 때 검은 그림들의 바탕들에서 폭력성, 민중이 억압받고 있거나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게 19세기 때 스페인의 되게 중요한 회화적 전통이었어요. 이걸 바로 블랙 페인팅이라고 불러요. 고야뿐만 아니라 몇몇 화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영화가 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스타일들이나 기법들이나 빛과 어둠의 방식들을. 그래서 저도 블랙 페인팅이란 말을 어디서 익혔냐면 여기 갔더니 블랙 페인팅은 아예 딱 설명돼 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고야 그림과 나중에 게르니카가 나오고 심지어 스페인의 그 유명한 감독이 누구냐면 한국에서는 거의 잘 소개가 된 적이 없는데 옛날에 개봉한 적은 있었어요. 루이스 부뉴엘이에요. 안달루시아의 개 같은 단편을 포함해서 욕망의 모호한 대상이라든가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이라든가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장기 강연을 예전에 CGV 같은 데서 할 때는 항상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를 꼭 한두 편씩 집어 넣어요. 그 사람의 영화의 전통도 저런 블랙 페인팅의 전통 속에서 초기작들은 고스란히 놓여있는 흑백적 이미지들이 되게 세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쪽은 어둠, 에스트레아가 있는 쪽은 빛과 어둠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스페인의 회화적 전통과 역사 속에서 녹여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적 이미지로도 고스란히 녹아있다라고 같이 교차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큐레이팅이 정확하게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가보시면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회화적 전통 속에서 이런 영화 감독들 20세기의 거장들도 나오고 19세기, 20세기의 회화적 전통도 다 나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러 가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 게르니카는 잘못 때를 맞춰서 가시면 종종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자주 딴 데 전시하러 나가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어요. 오르세 미술관 가셔도 매번 내가 보고 싶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 그림만 똑 떼가지고 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붙어 있어요. 이건 지금 어디서 전시 중이어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어쨌든 블랙 페인트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영화의 어떤 검은 이미지들은 북부 스페인의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프랑코 독재 시절이 내면화된 그 억압받는 현실이기도 한 동시에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영화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부박한 삶들을 그 검은의 색깔의 느낌들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트레아가 이제 방 테스팅할 때 이 그림이 사라지는 모습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거든요. 이렇게 좀 빛이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바뀌었다가 이제 들판에서 아빠가 물 찾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이 컷들이 연결돼요. 이렇게 빛을 소실시키는 연결법들을 사용해서 이 영화는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끊임없이 disappear, 사라지고 소멸되고 다시 저렇게 들판의 희미한 빛 속에서 물을 찾아 나서고
라는 어둠을 통한 전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영성체 장면과 관련해서 집에서 드디어 파소 도블레. 나중에 그 딸은 이제 성장기 그 호텔에서 밥 먹을 때 아빠가 또 꼬냑하고 커피 시키니까 약간 심드렁하게 아빠는 그 결혼식 노래 들으면서 파소 도블레 들으면서 너 이 노래 기억하니까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크게 대답하지 않는데 이날은 사실은 딸이 더 신났죠. 그 기억들의 반복이 이용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그림 누가 그린 걸까요? 너무나 유명한 화가예요. 또 하나 힌트 드리면 스페인의 대표적 화가예요. 20세기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는 누구죠? 피카소의 그림이. 피카소는 맨날 눈, 코, 입 삐뚤어진 것만 그리시는 줄 알았죠. 이게 피카소가 10대 초반 때 그린 그림이에요. 영성치 않는 그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피카소 미술관이 피카소 진짜 많거든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최고이고 거기에 저 그림이 실물이 그대로 있어요. 저도 별로 의식 없이 피카소 미술관이니까 가야지 하고 갔다가 너무 좋아했던 미술관 중에 하나예요. 저희 10대 때에서부터 대상탄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영성체 받는 그림이에요. 그만큼 영성체는 저 캐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 되게 중요한 의식이자 어떤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카소 이렇게 이 순간들을 이게 그 영화에서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신부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 어린 소녀들에게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 의식이기도 해요. 요즘 보면 좀 재수없어 하려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그린 피카소의 그림이다. 어쨌든 이날 드레스를 입고 우리 애는 신나서 아버지와 춤을 췄다라는 장면들이 꽤 긴 테이크로 가고 있어요. 이 춤추는 장면이. 이렇게 영성체가 지나가자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레네 리오스 아빠의 책상에서 그 이레네 리오스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과 더불어서 이레네 리오스 이론에서 여러 가지 써 있는 걸 보게 되고 엄마한테 이레네 리오스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엄마가 몰라. 모른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비밀에 곰곰이 돼 있다. 누군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새로운 친구야라고 처음으로 거짓말했다라고 영화 속에서 정확하게 진술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아버지를 뭔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정말 몰랐을까요? 그것도 뒤에서 보면 이레네 리오스가 누군지 알고 있어서 서로 싸우는 장면들이 바깥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 아카디아 극장. 저 위에 저 형상이 바로 조개예요. 저게 조개예요. 저게 저 산세바스티앙이나 저쪽 빌바오 지역에서는 빌바오에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구겐하임 미술관이 전 세계에 몇 개 없는데 빌바오에 있어요. 세계적인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레네 리오스의 등장만으로 에스트레아는 더 이상 아버지와의 세계를 제대로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 아버지 혹은 과거의 비밀을 쥐고 있는 여성은 어머니도 자신도 아닌 이레네 리오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지만 공범 의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버지의 끈을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이 이레네 리오스 출연했던 영화는 제목은 또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의혹의 그림자처럼 그림자 속의 꽃. 이 영화는 그 빅토르 에리셰가 일부러 만들어낸 가짜 영화예요.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이레네 리오스는 어쨌든 남쪽에 살고 계신 금발의 미인 배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남쪽의 존재가 등장을 하면 확실히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편지 쓰는 걸 보다가 이제 밖에서 저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영화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하면서 뭔가 걱정된다는 듯이 갑자기 편지를 보내게 되고 창밖에 나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그 표정을 자신은 잊을 수가 없다. 근데 나중에 그것은 마치 범죄 현장에서 아버지가 비밀을 들통나버리는 그 순간 같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죠. 아까 제가 벌집의 정령 왜 봤냐고 여쭤봤냐면 벌집의 정령에서는 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빅토르 에리시 영화에서는 인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되게 중요한 동력이자 어떤 판타지와 욕망과도 되게 깊게 관련을 맺게 되는데 벌집의 정령에서는 아나라는 소녀가 프랑켄슈타인 영화를 보고 그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언니도 잘 모르면서 정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살아있어 라고 얘기해서 그 정령을 막 찾아 들판을 막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탈영병을 만나게 되고 그를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이 소녀가 생각하기엔 그 탈영병이 바로 정령인 거예요. 근데 정령이 어느 날 갔더니 사라졌어요. 그 정령이 사실은 총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상징적으로 총소리 나고 들판에서 뻥뻥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때문에 상처받은 그래서 아나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똑같아요. 아빠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한동안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아나를 보여줬잖아요. 두 영화 사실 되게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복되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 영화를 보는 건 에스트레아가 아니라 아빠고 아빠가 영화와 현실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에는 남쪽에 가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기차를 기다리고 근데 끝내 제대로 가보지는 못한 채 결국엔 가보지 못한 이 아빠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던 이 에스트레아가 결국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입으면서 한동안 침대에서 헤매는 그런 이야기가 후반전에 펼쳐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버랩 되기도 하고 서로 약간 뒤집히기도 하는 관계들이 이 축들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남겨져 있는 시나리오에선 남쪽으로 에스트레아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년과 사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추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걸 해요. 자기 능력을 또 발휘하게 돼요. 여전히 아버지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는 소녀의 성장기가 남쪽 편에서 펼쳐지게 되죠. 남쪽 편이 만들어졌으면 원래 북쪽은 북쪽 얘기였을 거고 남쪽은 남쪽 얘기였을 텐데 이것이 미완으로 남겨지면서 남쪽은 보여주지 않은 채 영화는 제목을 남쪽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상상적인 것의 영역으로서 제목을 달아놓게 되기 때문에 이 남쪽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재구성해서 보아야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에스트레아의 시선과 기억과 어떤 이미지와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지만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영화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영역들이 이 영화 안에서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거기서 에스트레아는 더 성장을 하겠고 사랑도 더 얻게 되겠죠. 원래 남겨진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보지는 못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봤자 장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편밖에 없지만 빅토르 에리시의 영화 중에서 딱 한 편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오늘 보신 남쪽을 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의 얘기는 너무 어려서 모든 것이 설명 안 되거나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데 반해서 이거는 사실 일정한 성장의 시간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영화인 동시에 여전히 남겨진 또 남쪽이라고 하는 미지로 향해서 가고 있는 소녀의 여정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프랑코 독재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이때 시기는 뭐 대부분 독재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숨어 지내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감춘 채 살아가야 됐고 그것은 스스로 되게 피폐한 현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영혼 이건 뭐 사랑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집안으로부터 도망쳐서 결국에는 집안으로 영원히 가지 못한 채 고향을 상실당한 자 고향을 버려야 되는 어떤 한 남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이 스페인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프랑코 나쁜 새끼야 이렇게 호출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어떤 이미지와 상징으로 영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새롭게 이어갈 이제 다른 세대인 거죠. 사실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땐 더 이상 이제 프랑코가 힘을 발휘하던 시대는 아닌데 그런 시대까지도 이어지면서 이 소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 물론 영화의 배경은 1957년도에서 프랑코가 한창이던 시기지만 만들어진 제작된 시기는 1980년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기와 변화의 어떤 미묘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어떤 시기 때의 빅토르 에리시의 대표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